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9번에 걸쳐서 이제 제가 특강을 하기로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간이고요. 오늘은 퀀텀 머신러닝, 지금 퀀텀 컴퓨팅과 이제 머신러닝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음. 이 주제는 사실은 쉬운 주제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퀀텀 이야기 나오면 양자역학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양자역학에 관련돼서는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퀀텀 컴퓨팅 관점과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최근에 우리 실험실 인공지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퀀텀 머신러닝도 그냥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중에 양자역학에 관련된 내용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제 전공이 아니라 그런데 감안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퀀텀 컴퓨팅인데 먼저 이제 퀀텀은 양자역학에서 나온 거죠. 양자역학은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한 동작에 관련된 물리학의 분야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되게 유명한 분인데요. 이제 파인만이라고 하는 그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인데 양자역학을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양자역학을 이해한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좀 이해하는 되죠. 이해 못해도 상관없는 거고 사실은 이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는 잘 본인의 이제 경험에 비추어서 경험한 것과 부합될 때 이해한다고 하는데 양자의 세상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하는 실제는 늘 주변에 항상 있는 일이지만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어,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양자역학은 현상이 있다, 그렇게 움직인다는 걸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양자역학의 학습 방법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들은 적이 있어요. 쉽진 않지만 양자역학의 개념은 되게 일상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요즘 유튜브 보면 양자역학에 대한 얘기 되게 많이 하죠. 재밌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데 보면 같은 내용을 약간 다르게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주제는 양자 컴퓨팅과 양자 컴퓨팅을 사용하는 머신러닝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팅은 양자역학에 기반한 컴퓨팅 기법을 사용해서 어떤 연산을, 계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할 수 있는 양자역학에 따른 계산을 하는 기계를 양자 컴퓨터라 하고요. 매스컴에 나오는 모양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통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아주 낮은 온도로 낮춰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캡슐 안에 여기 들어가 있고 이제 선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이 양자 컴퓨터에서는 정보를 표현할 때 비트로 표현하지 않고 0과 1이 중첩되어 있는 큐빗이라는 걸로 정보를 표현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말부터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거죠. 그렇게 표현된 양자 상태의 정보가 있고 이 양자 상태의 정보를 조작하는 걸로 해서 조작하는 장치로 또는 어떤 조작을 하는 것을 양자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컴퓨터에서 영일로 비트 값으로 표현이 되고 비트 값에 대한 연산을 하는 걸로 로직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이 양자에서도 양자 컴퓨팅에서도 퀀텀 빛이라고 하는 큐빗이 있고 이것에 대한 연산하는 퀀텀 로직이 있게 되죠. 여기 보면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슈퍼포지션 중첩인데요. 어떤 상태가 정확하게 한 가지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중첩되어 있는. 여기 보면 그 0과 1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 실제로 이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게 물리적인 현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것들이 확률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 확률적이라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는 것들. 쉽게 생각하게 되면 실제로 존재하는데 현상 속에서 그게 두 가지 상태가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상태가 있다, 저 상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인식을 하면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0과 1의 상태가 있는데 0과 1의 상태가 이분하게 똑같이 있는 건 아니고 그게 어떤 비율에 따라서 있게 되죠. 그게 양자의 상태는 두 가지 상태의 확률이 1이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보게 될 때는 다루게 될 때는 수학적인 표현을 가지고 다루게 되는데 상태의 확률은 합이 1이다. 그 조건이 만족돼야 되죠. 그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사실 양자역학에 관련된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양자에 대한 양자적인 특성을 가져야 된다. 어떤 에너지나 어떤 현상이 연속인 구간에 있는 게 아니더라 하는 걸 처음 본 게 플랑크가 1900년에 세복사하는 걸 봤더니 에너지 상태가 연속해서 나타나지 않다. 요 현상을 분석을 하려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지?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라는 게 이산적이다. 이산적이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이제 파동 방정식처럼 움직여야지. 움직이면 이산적이라고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5년에 아인슈타인하고 몇 사람이, 세 사람이 디베이트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어, 얽힘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 보게 되면 스투키 액션 에러 디스턴스라는 용어를 여기는 유명한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졌는데 어떻게 얘가 결정이 되면 다른 녀석이 또 상태가 결정이 돼 버리지? 그게 광속보다 빛보다 빠르게 될 수가 있어? 말이 안 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 이제 별의 이니퀄리티, 별의 부등식이라는 게 이제 양자 특성에 대한 성질을 규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요. 뭐 이거는 이제 양자 역학을 하는 물리학과에 3학년 정도 되면 누구나 듣는 교과목 사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정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84년에 BB84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얘는 키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암호에서 어, 보내는 쪽하고 받는 쪽하고 대칭 키라면 같은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키를 알게 되면 사실은 키 분배 때문에 이제 비대칭 키도 그냥 생기게 된 거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키를 양자역학의 그런 그 광학의 특성을 이용해서 키를 분배하는 아이디어를 냈고요. 이게 84년이에요. 그다음에 유명한 양자역학에 관련된 양자 컴퓨팅 알고리즘으로 인수분해 하는 쇼 알고리즘이 94년 같은 해 그로버의 알고리즘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2004년 되게 되면 실제로 소전도체상에서 양자 상태를 만드는 것에 대한 이제 그걸 갖다가 찾게 되죠. 조셉슨 정션이라는 걸 통해서 아주 작게 만들면 양자 상태를 만들 수 있다. 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연구들이 쭉 해서 어, 여러 가지 방식의 양자 컴퓨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충북대학교에 양자 컴퓨터 한 대 들어왔어요. 이제 8큐비짜리라고 듣긴 했습니다. 음. 그래서 보면 이제 초전도체를 사용한 것도 있고 이온을 격리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중성 원자를 사용하는 거, 광학 사용하는 거, 뭐 퀀텀 어닐링이라는 기법을 사용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이 있고 그 방식별로 어,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인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우리 같이 어, 정보를 다루는 사람은 이런 하드웨어가 있다고 할 때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는가에 대한 걸 좀 알겠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건 그런 관점에서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약간 이제 그 훔쳐보기, 훔쳐보기는 아니고 그냥 엿보기 정도 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팅에 관련된 또 양자 역학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되게 많은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에 보게 되면 앤트맨의 엔드게임에서 보게 되면 앤트맨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거기 줄어드는 원리가 뭐냐면 실제로 그 원자에 보게 되면 원자 핵이 있고 그다음에 전자들이 주위를 돌잖아요. 영화를 제대로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실제 이제 원자 핵의 크기와
크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자들이 떨어지는 거리를 보게 되면 무지무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사이에 거리를 줄일 수 있게 되면 이게 사람이 그냥 개미보다 작아서 개미만해질 수 있다. 그 아이디어가 앤트맨에 나오는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줄어들잖아요. 커지는 거 그러면 멀리 떨어지면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커지기도 하죠. 그러면 이제 원자가 브레이크가 돼서 그냥 분기가 돼버릴 것 같은데 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아주 그 어떤 마지막 장면 비슷한 데 가서 보면 이제 엄청나게 줄고 너무 많이 줄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양자의 세계에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뭐 시간이 몇 년인가 지난 걸로 나오잖아요. 아, 이러한 양자의 세계에 대한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 시간 여행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무슨 스톤인지 찾으러 가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데도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저에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스톤, 인피니트 스톤인가? 요걸 갖다가 타임스톤을 차지를 해야 되는데 방법을 갖다가 여기 보게 되면 1460, 605가지의 케이스를 자기가 다 봤다. 그랬더니 한 가지 방법만 있더라. 여기는 자기가 가서 봤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양자역학이 이제 양자 컴퓨팅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많은 상태에 대해서 동시에 어떤 연산을 해낼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전제를 하고 하는. 그러면 이제 다루는 게 이제 상태가 큐빗이 0과 1에 대한 중점 상태이기 때문에 이진수에 대한 조합에 해당돼야 되는데 이 숫자를 보면 이진수 조합은 아니에요. 이렇게 양자역학 비슷하긴 하지만 양자역학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온 거고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도 이런 양자역학에 대한 게 나오고요. 또 드라마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그 멀티버스라는 것도 있잖아요. 평행 세계. 근데 실제로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매니볼드라는 개념으로 양자역학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그게 더 맞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멀티버스는 이제 문학 속에서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중첩에 대한 개념도 있고요.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패러렐하게 여러 가지 전개가 되다가 어디서 만나갖고 거기서 전혀 상관없이 전개되던 이야기가 어느 순간에 만남으로 해서 이야기가 또 연결이 돼서 뭐가 인연이 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 개념을 또 코이어런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얽힘도 사실 인연이라는 게 어찌 보면 얽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문학 속에서도 상상력을 자극하는데 양자역학이 되게 많은 그런 영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자역학에 대해서 그래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양자역학에서 보게 되면 아주 작은 입자들은 입자의 특성과 파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중슬리드의 전자를 버려봤더니, 이게 두 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파동 모양이 나오더라.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이젠버그는 불확정성 원리에서 해상도 정확도를 갖다가 동시 높일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도 거기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입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중첩이라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연결돼 있더라. 그러니까 얘가 어떤 상태가 되면 얘가 요거 상태가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진 그런 게 생기는 거지. 근데 요게 이제 보존 법칙하고 얘가 되면 5개가 있었는데 얘가 3개면 저쪽에 2개가 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상태가 얘가 되면 여기는 대응돼서 이런 상태가 됐다. 그 통신에 의해서 정보가 가는 속도가 아니에요. 그냥 바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의 물리학 또는 우리가 경험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과 다르죠. 그래서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다. 근데 이게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 관측을 한다게 되면 어떤 이제 광자가 가서 튕겨서 나오든지 뭔가 해야지 관측이라는 게 사람이 관측하는 걸 보게 되면 눈으로 보는 건데 눈으로 보는 건 광자가 가서 튕겨서 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조차 어떠한 전자비물쓰든 뭐가 되든 이게 관측을 하게 되면 그 양자계가 그러니까 양자 상태가 깨져 버린다.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어떤 거에 대한 복제가 안 된다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생각해 보면 이 차이가 있는데, 디지털 컴퓨터는 무조건 카피가 되잖아요. 째라고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양자는 그게 안 돼요. 얘가 관측을 하는 순간, 접근을 하는 순간 그 상태가 깨져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 일반적인 디지털 컴퓨터의 메커니즘과는 전혀 다른 메커니즘을 가져야 되고 저장하는 것 자체도 양자 상태로 저장을 끝까지 가질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되면 메모리가 없어야 하는 이야기 하는데 메모리를 만들고 싶어도 잘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실제 정보를 다루려면 이 저장된 정보를 가져다가 양자 상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양자 게이트를 통과시켜서 어떤 처리를 해서 결과를 얻어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는 정보를 양자 상태로 바꿔주는 또는 그렇게 되어 있는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퀀텀 램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는데 실제 구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 보게 되면 이제 중요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그래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듯이 그렇다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슈퍼포지션, 중첩, 인탱글먼트, 얽힘, 인터피어런스, 간섭, 메저먼트 또는 옵저베이션이라는 관측, 코이어런스, 디코이어런스. 코이어런스는 어떤 상태 그대로 잘 유지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유지가 된 파동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페이즈 위상이 있는데 위상 정보 깨져버리게 되면 제대로 그냥 남아있지 못해. 그러니까 양자적인 특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연산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이런 거를 결 깨짐이나 결 어긋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큐빗이라는 용어를 이야기했잖아요. 큐빗이라는 게 실제로 양자가 두 가지 상태를 같이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양자역학 공부를 그 양자역학이 아니라 양자 컴퓨팅을 공부하려고 하면 이 노테이션부터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물리학하는 분들은 이거 그냥 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컴퓨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거 별로 익숙하지 않은 노테이션. 이렇게 생겨 있는 노테이션을 캣 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캣은 뭐냐면 컬럼 벡터 쉽게 생각해요. 컬럼 벡터이고 보통 양자의 상태는 푸사이라고 하는 또는 사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표현을 하고요. 0의 상태와 1의 상태가 있는 거고 알파 베타를 뭐냐면 이것의 이제 그 매그니튜드가 여기 알파 베타가 나타내지는 게 복소수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위상 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표현하는 걸 복소수로 표현하게 돼 있고 이 두 개의 알파 베타의 매그니튜드의 합이 1이 돼야 돼. 그러니까 크기에 해당되는 게 확률이 그러니까 0인 상태, 1인 상태. 이게 물리학적으로는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관측을 하게 될 때 어떤 그 양자의 상태가 있고 관측을 하게 될 때 0이 관측되는 걸 100만 번 한다면 그중에 60만 번 그러니까 만약에 알파의 크기가 0.6이라면 60만 번 정도 0이라고 관측이 된다. 근데 그 알파 베타에 해당되는 요거 값이 복소수로 돼 있어. 그리고 선형대수가 공부하면 뒤쪽에 가서 이제 복소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소수에 대한 컨주게이트 매트릭스, 트랜스포즈라고 하면 거기서 컨주게이트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복소수에 대해서 이제 유너리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잘 안 쓰고요. 그나마 이제 더블이 쪽에서는 좀 쓰이긴 하죠, 그렇죠? 거기 복소수를 다루니까. 근데 이제 물론 물리학하는 데서 많이 쓰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선형대 수학의 뒤쪽에 나오는 그런 그 수학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 이해가 좀 쉽죠. 어찌됐든 큐빗이라는 건 0 상태와 1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고 그 상태의 각각의 합은 1이다. 그러니까 확률을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큐빗을 나타내는 이러한 벡터가 아, 벡터의 공간은 이제 어떤 것들을 집합을 우리가 서형대 수학에서는 스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그 스페이스는 이 벡터 스페이스는 힐버트 스페이스를 구성하게 되고 그 힐버트 스페이스 안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매그니튜드가 그 크기가 1인 녀석이 돼요.
그리고 양자는 늘 그런 성질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퀀텀 게이트를 통해서 양자에 대해서 연산을 한다면 반드시 크기가 1인 그 공간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포지션 관련돼서 이제 슐레딩거가 이게 우리는 슐레딩거라고 한글로 쓰는데 영어 발음 이게 뭐 슈러딩거 이렇게 발음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슐레딩거의 고양이 이렇게 돼 있죠. 또 많이 그냥 보기도 했고 할 텐데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사실. 여기 이제 뭐냐면 여기에 레디오 액티비티가 하나 그러니까 이게 방사선이 선이 하나가 이제 검출이 되게 되면 그러면 이 검출기가 있고요. 가이저 카운트라는 검출기가 있고 얘가 검출이 되면 여기에서 망치를 들고 있는 녀석이 툭 떨어져 갖고 여기에 독약이 있는 걸 갖다가 플라스크를 떼고 그 플라스크에서 가스가 나오면 고양이가 죽게 되는. 근데 이 방사선이 나오는 게 이게 이제 양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고양이는 살아있냐 죽어있냐. 그게 이제 슐레딩거의 고양이고 원래는 이거 중첩이 안 된다 이런 성질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했대요. 어쨌든 그런데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죽거나 살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안 봐서 모르는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일은 일어났을 텐데 근데 왜 이게 양자 중첩이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중첩이 있는 게 아니라 레디오 액티비티 방사성이 이게 검출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가 이게 양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얽혀 있는 관계로 고양이가 죽고 살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에 대한 게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중첩에 대한 예제라고 이야기를 해. 어, 그래도 이해는 잘 안 가지, 그치?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래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얽힘이라는 건데, 양자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양자가 두 개, 여러 개 있다면, 얘하고 얘가 1일 때 그 옆에 있는 녀석, 좀 멀리 어딘가 떨어져 있는 녀석의 상태가 1 또는 0이 되는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얘가 1이 되면 쟤가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이게 확률적인 분포이기 때문에 확률적인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6이라면 얽힘이 있기 때문에,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0001, 10, 11 있잖아요. 그 상태가 또 분포에 따라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이제 제가 이해하는 그 양자역학은 이런 확률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더라도 우리가 샘플링을 하게 되면 뽑아보게 되면 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포가 불확실하게 분포로 존재하던 게 또는 중첩되어 있는 게 우리가 관측을 함으로 해서 하나의 상태가 확정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우리는 이걸 갖다가 보통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은 물리학한 사람이 이 강의를 듣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듣겠어요? 그렇죠? 전공자도 아닌데. 전공자가 하는 이야기도 아닌데. 물론 이 컴퓨팅이나 머신러닝은 저희 관심 있지만 관계돼 있지만 근데 한 번 이게 이제 이게 컬랩스라고 하거든요. 그 분포가 하나 값으로 이제 확정이 되버린 거. 근데 우리가 실제 이용을 할 때는 이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고 싶고 실제로는 어떤 녀석이 가장 높은 분포로 나타나는지를 보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런 걸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팅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확률 분포에 따라서 최종적인 확률 분포에 따라서 관측이 되는데 한 번 해서는 안 되고요. 많은 수를 시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확률적인 분포를 봐서 그중에 분포가 가장 높은 걸 선택하든지 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해를 찾아가게 됩니다. 단번에 되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디터미스틱 하자. 확정적으로 값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디지털 컴퓨터하고 차이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상태가 존재하는 거는 이게 양자 상태로 존재하는 거는 파동 형태로 존재한다고 해요. 요거는 저도 지금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고 그렇다 그렇게 해야지 말이 되니까요. 이제 파동 형태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대해서는 이제 파동이 있게 되면 물결이 있게 되면
이게 이제 두 개의 물결이 합해지게 붙게 되면 이제 증폭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상쇄가 돼서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이어폰에 쓰는 그 노이즈 캔슬링 하는 게 그거잖아요. 노이즈에 해당되는 게 들어오게 되면 반대쪽에 신호를 갖다 집어넣어서 없애버리는 거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이제 기본적인 물리는 배우잖아요. 그렇죠?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에 대한 학문이에요. 뭐가 어떻게 물리적인 세계에서 뭐 시간에 따라서 뭐가 어떻게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 뭐가 바뀌는지를 보는 게 양자역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학이잖아요. 음. 그 역학의 양자역학은 양자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표현하겠죠. 그래서 양자역학에 관련된 양자의 상태를 표현하는 그러한 식은 시간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요. 그 식이 이제 그 유명한 슐레딩거 이퀘이션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어, 그 이러한 그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퀀텀 게이트를 통해서 조작을 할 때 바뀌고 노은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한다고 합니다. 관측을 하는 거는 그야말로 샘플링을 하는 게 이제 관측이. 그래서 어, 관측을 해야 뭐가 나오게 되는 거지. 확률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고 보통 이제 우리 회로를 그릴 때 이런 형태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관측이다. 관측이 되고 나면 양자 상태가 깨지게 돼. 다른 것도 다 얽혀 있게 되면 얘가 확정이 돼 버리게 되면 다른 것도 깨져 버려서 이제 더 이상 어, 양자 컴퓨팅의 방법에 따라서 조작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컴퓨팅하는 장치 관점에서 봤을 때 양자 컴퓨팅은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상태에 대한 양자 상태가 제대로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걸 코어런스한 상태라고 부르고 그게 안 된 상태를 디코어런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상태에 대한 이야기.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 잘 못하고 하는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갖다가 실제로 컴퓨팅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수학적으로 다뤄야 되죠. 다룰 때는 수학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테이션이 있는데 아까 했던 이제 캣 노테이션은 이렇게 막대기 발을 하고 그다음에 기호를 쓰고 오른쪽에다가 받는 앵글을 표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컴플렉스 넘버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컬럼 벡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노테이션을 쓸 때마다 베이시스에 해당되는 걸 쓰게 돼 0 또는 1로 쓰게 될 때는 0이라고 쓰게 되면 1, 0이고요. 1이라고 하게 되면 0, 1에 대한 벡터가 돼요. 요거는 약속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두 개가 되면 이 녀석들에 대해서 텐서 프로덕트라는 걸 해서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뒤에서는 그걸 하겠고요.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걸 표현을 반대로 하게 되면 이제 브라라고 부릅니다. 브라켓 노테이션 또는 크로네카 노테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브라는 로우 벡터가 되는 거고 캣은 컬럼 벡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컬럼 벡터하고 로우 벡터하고 곱하게 되면 내적이 되지, 그렇죠? 그거 나타낼 때 이렇게 써요. 원래대로 하게 되면 막대기가 바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내적에 해당. 근데 컬럼 벡터하고 로 벡터하고 곱하게 되면 이제 행렬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 아우터 프로덕트 이렇게 써요. 음. 왜 이렇게 쓰게 됐을까? 예전에 물리 배울 때 얼핏 들은 이야기는 있는데 기억은 안 나고요. 뭐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가 편하다고 하긴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쪽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노테이션이라 좀 어수선해 보이죠. 그런 게 특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러한 노테이션을 사용해서 양자 상태를 표현하는데 양자를 보게 되면 0과 1의 확률이 합이 1이 돼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지금 앞에 있는 크기를 나타내는 녀석이 복소수로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한 큐빗, 원 큐빗짜리의 양자의 상태는 이러한 부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세타하고 파이가 있는데 요거에 해당되는 위치로 양자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는 0과 1이고 그다음에 x축 기준에서 얘가 이제 복수함수의 그 이미지리 넘버의 플러스 1하고 0하고 해당되는 축으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준해서 그 두 개의 각도로 해서
뭐 양자의 상태, 그러니까 싱글 큐빗에 대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보면 요 큐빗, 여기 큐브, 스피어, 구 안에 그 규의 표면에 있는 것들은 거리가 원점에서 다 1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 큐빗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은 이런 스피어의 면이 그 표면이 돼요. 이런 게 돼요. 그럼 얘가 이제 투 큐빗이 되게 되면 얘가 이제 확장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3차원인데 그거는 상상이 안 되는 차원이긴 하죠. 어찌됐든 그 공간 안에 우리가 사실 3차원 넘어가는 것도 이제 벡터 스페이스 안에서는 그냥 상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상에 있는. 그래서 모든 큐빗은 다르게 말하면 양자 컴퓨터에서 다루는 양자의 상태는 이러한 공간 안에. 그러니까 싱글 큐빗이 여기 있는 거고 그런 두 개면 이런 게 다 합해지는 그러한 거리가 1인 원점에서 거리가 1인 공간상에 있는 것들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연산을 하는 것, 조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큐브가 아니지, 스피어 상에 있어야 돼요. 하이퍼스피어 안에 상에 있어야 돼요. 또 내적을 한다 하게 되면 이제 어떤 컴포넌트를 찾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싱글 큐빗일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걸 갖다 이제 여기서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한 큐빅 가지고 0인가하고 이런 게 기본이죠. 이것들의 그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해서 크기가 일자이가 되는 것들이 퀀텀의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베이시스라고 부르고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상태를 보통 이제 푸사이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죠. 두 개가 되면 두 개 큐빗이면 베이시스가 이런 게 돼요. 일이 하나씩 있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만드냐? 요거는 이제 0 큐빗하고 그러니까 0, 1에 해당되는 것은 0에 대한 베이시스 그 컴퓨테이션 베이시스 그다음에 1에 대한 컴퓨테이션 베이시스를 텐서 프로덕트라는 걸로 해주게 되면 결과가 나오게 돼요. 텐서 프로덕트는 요거에다 뒤에 있는 거 갖다 붙이고 여기 있는 거 뒤에 여기 0에다가 뒤에 있는 거 곱해주면 만들어집니다. 이게 텐서 프로덕트. 그래서 이제 2큐빗이면 00, 01, 10, 11, 4개 상태가 존재하는 거고 그것들의 매그니튜드의 합은 1이 돼요. 항상 요거의 합은 1이 돼요.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n비트라면 나타낼 수 있는 그 상태에 가질 수 있는 이 n승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n 큐빗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스몰 n의 큐빗을 가지고 있다면 2의 n승까지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근데 2의 275승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시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입자의 수보다 아톰의 수, 원자의 수보다 많대요. 그죠? 그러니까 275 큐빗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가짓수가 그렇게 많다. 그리고 그 가짓수에 있는 모든 가능한 조합을 갖다 만들 수가 있지. 그럼 유한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 원 큐빗을 사용해도 아까 전에 그 블락 스피어라는 데 있는 점에 해당되는 그런 원점에서 그 화살표에 해당되는 그런 거에 해당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매그니튜드를 나타내는 코에피션트가 복소 공간 안에서 유수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상태가 어찌 보면 무한히 많은 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상태를 뭘로 볼 거냐? 0과 1로 표현되는 상태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것들이 결합되어 있는 상황을 즉 확률 분포로 볼 거냐 보면 확률 분포는 무한히 많은 거죠. 그렇게 또 되는 거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텐서 프로덕트는 어소시에이티브하고 디스트리뷰트한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야지 나중에 공부를 할 때 피를 그냥 편합니다. 모든 큐빗은 힐버트 스페이스에 있는데 이 힐버트 스페이스는 벡터 스페이스 중에서 어떤 힐버트 스페이스는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매그니티드가 1이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힐버트 스페이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컴플리트야 완비라는 것을 어디 비어 있는 데가 없어요. 거기 안에 있는 어떤 그 벡터가 있다면 그 벡터를 다른 벡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 베이시스들이 직교한다 이런 증거 있고요. 그다음 여러 큐빗이 있게 되면 이걸 합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힐버트 스페이스가 나옵니다. 힐버트 스페이스 안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하는
내적이 정의가, 내적이 정의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컴포넌트, 그러니까 상대적인, 이 벡터는, 이 녀석은 요, 다른 녀석의 얼마만큼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가 있고, 유사도도 볼 수가 있고, 네, 그런 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연산이라는 거는 결국은 퀀텀은 아까 전에 이제 원 큐빗이라면 블록스피어라고 하는 거 봤잖아요. 그거 표면상에 다 있어요. 근데 표면상에 있는 걸 갖다 다른 그 표면상에 있는 점으로 이동을 시키는 건 결국은 회전이에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연산이다. 로테이션 트랜스포메이션. 근데 그게 이제 복소 공간에 있잖아요. 그, 그 컴플렉스 스페이스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회전하는 그 행렬 선형변하는 거는 그런 녀석 그런 걸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유니테리 매트릭스예요. 그 유니테리 매트릭스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유니터리 매트릭스는 회전이기 때문에 크기는 계속 유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화살표 길이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항상 역변환이다. 인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러니까 퀀텀상에서 퀀텀이 표현하고 있는 상태는 다른 상태,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제 돼 있을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도록 이제 이 컴퓨테이션 관점에서 퀀텀 연산을 정의한다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퀀텀 게이트라는 거는 그렇게 정보가 표현됐을 때 퀀텀 게이트라는 걸 뭘 하는 거냐면 상태를 바꿔주는 상태를 바꾸기는 바꾸되 아까 전에 이제 기본적으로 퀀텀이 가져야 되는 성질 있잖아요. 그 성질을 만족하도록 바꿔야 되는. 결국은 연산이라는 건 유니테리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는. 유니테리 매트릭스라는 거는 어떤 복소수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행렬이 있을 때 그 녀석의 칸주케이트 트랜스포즈 한 녀석이 곱해주게 되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그러니까 컨주게이트에 해당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가 결국은 역변환에 해당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확률이 돼야 되는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는 성질을 자동으로 만족하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게이트들이 정의가 됐는데 만들어졌는데요. 우리 이제 로직 게이트 해보게 되면 낫 게이트 브레스 엔드워 이런 거 익스클루시브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낫 게이트는 그 인버스가 가능해요. 역변환이 가능하죠. 0이면 1이고 1이면 0으로 바로 갈 수가 있죠. 근데 엔드나 원은 값이 두 개가 들어가서 하나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역변환이 안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게이트 상에서는 엔드나 원을 만들 수 없어요. 역변환이 가능해야 되니까 크기를 유지하면서.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하는데 이제 다른 걸 갖다 추가를 해요. 다른 인형을 추가해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의 게이트로는 만들 수가 없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그 게이트로 하다마데 원래는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아다마 이렇게 읽는데 그렇게 읽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 하다마드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부르면 편할 대로 부르면 되는데 얘는 뭐냐면 변환 행렬이 이렇게 돼 있어요. 1, 1, 1, 마이너스 1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0, 1이라는 게 들어가 1, 0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 0에 대한 어, 그 베이시스 벡터가 0, 1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0, 1이 들어가게 되면 알파가 그 1이고 베타가 0인 게 돼서 루트 2분의 1에 0 플러스 루트 2분의 1에 1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0과 1의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루트 2분의 1을 제곱을 해야지 크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0% 50%가 돼요. 그러니까 0이라는 녀석이 들어왔을 때 0, 0의 0 상태만 가지고 있는 게 들어왔을 때 뭐가 되냐면 0과 1이 2분의 1씩 되도록 해줘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뭘 하냐면 서킷의 이 서킷의 역할은 슈퍼포지션 만들어줍니다. 반반기. 근데 실제로는 뭐가 돼야 되냐면 뭐가 됐든지 입력이 처음에는 0으로 들든지 1로 되든지 해갖고 실제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반영하는 분포로 표현이 돼. 확률 분포로 표현이 돼야 돼. 왜 하다못해 하나를 쓰게 되면 확률이 2분의 1로 되는 걸 만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0.003
하나는 0.003이고 다른 하나는 0.9, 말해 7인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만들어줘야 되잖아. 이 만드는 일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 그러니까 어, 퀀텀 컴퓨팅의 역할이 뭐냐면 퀀텀 컴퓨터가 하려고 하는 거는 연산이 있는데 이 퀀텀의 양자의 특성을 잘 이용을 해서 연산 속도를 아주 빨리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퀀텀 컴퓨터인데 그렇게 되려면 정보가 양자 상태로 표현이 돼 있어야 돼. 입력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로 인코딩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인코딩을 하는 게 시간이 무지무지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말하지 않는 실제 연구자들은 그런 이야기 하고 있고 또 비교적 최근에 알고리즘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는 그 부분이 바틀릭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울리라고 하는 사람이 해서 이제 파울리의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 Y축을 기준, 그 다음에 G축을 기준해서 90도 회전하는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각도를 갖다가 다르게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울리 X축에 대해서 90도 하게 되면 비트 플립이 돼요. 0이 1이 되고 1이 0이 되고 뭐 그런 걸 할 수가 있어요. 낫 게이트가 되는 거지. 낫 게이트도 되고 그다음에 확률 분포도 바꿀 수가 있고 페이지도 바꾸기도 하고 이 각도를 90도나 이렇게 정해놓지 않고 임의의 각도로 이제 바꾸면 바꿀 그 하는 그 게이트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하려면 뭔가 레이저를 쏘든지 전류 흐름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조작은 필요해요. 그거를 해놓은 게 양자 컴퓨터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데 실제로 알고리즘을 만들거나 이거 막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연산이 있다고 치고 또는 구현이 돼 있으니 여기서 뭘 해야 돼? 또 실제로 연산할 때 컴퓨테이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테이션 하는 게 아까 전에 보면 블락스피어의 그 면에 있는 녀석으로 다 표현하고 거기서 동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걸 하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이트들을 잘 써야 돼. 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면 각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가 중요해. 그걸 찾는 게 머신러닝에서는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는 머신러닝에서는 그 일을 해줘야 돼. 학습이면 그런 일을 해요. 여러 라인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했던 이제 텐서 프로덕트 형태를 갖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 라인을 갖다. 예, 하다마다 이제 오퍼레이터를 적용하게 되면 양선에 들어가서 이게 각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컨트롤드 낫이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드 낫이라는 거는 컨트롤 큐빗이 있고 그 다음에 타겟 큐빗이 있는데 여기가 1이 들어가면 여기서 이제 낫이 되고 0이면 낫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상태가 0 또는 1로만 가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존재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확률이 0.3인데 0.3으로 1일 때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상태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0이면 0인 걸로 해서 간주가 돼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태 그렇게 만들어진 상태에 대한 확률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상태별로 그 퀀텀 게이트가 동작하고 그 바뀐 상태에 대해서는 원래 있었던 녀석의 그 매그니튜드에 해당되는 그 매그니튜드만 하면 안 되고 앞에 붙어 있는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곡소수로 표현된 녀석이 그대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연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퀀텀 연산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그런 걸로 돼요. 컨트롤 낫도 있고 뭐 컨트롤 낫을 컨트롤 X에서 CX로 표현을 하고요. 세 개짜리를 받아들인 것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개짜리 받아들인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컨트롤 G 게이트라는 것도 있고요. 수압 게이트는 두 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관측이 될 때 데이터 계산되고 나면 관측된 결과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퀀텀 프리스 트랜스폼 같은 거 하게 되면 역순으로 데이터가 발생하고 관측이 되니 그럼 순서를 그냥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 이런 수압이라는 게이트가 쓰이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하다마다하고 C not 게이트, 컨트롤 not 게이트가 쓰이게 되면 또 어떤 성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도 하다마다 두 개가 패러렐하게 되고 그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C 낫을 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냥 변환 행위를 갖다 다 곱해주고 연속해서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텐서 프로덕트 해갖고 쫙 하게 되면 딱 펼쳐진 모양으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게이트가 있고 근데 이제 이 퀀텀 게이트에 가게 되면 디지털 컴퓨터의 로직 게이트를 다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있는 거는 낫 게이트는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근데 엔드 게이트는 할 수 없냐? 합하면 돼요. 여긴 낫은 그런 거에 바로 해서 뒤집는 게 가능한데 엔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뭘 하면 되냐면 여기 두 개에 대해서 둘 다 엔드일 때만 요 값이 바뀌도록 하는 이 토폴리 게이트 요걸 쓰게 되면 엔드는 돼요. 근데 아까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 두 개가 뭐냐면 위에 두 개가 입력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이고 세 번째가 추가로 들어간 게 있죠. 그러니까 두 개가 들어서 두 개가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세 개가 돼서 세 개가 지금 유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른 보조적인 안실리카, 옥실러리 어, 비트 큐빗을 갖다 보조적인 큐빗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게이트를 만들므로 해서 그걸 구현하는 거지. 일반적인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로직 게이트가 구현되는 겁니다. 오와도 마찬가지. 그래서 계산을 하는데 실제로 덧셈 뺄셈 같은 것도 가능한가 보게 되면 덧셈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해프헤드를 가지고 하잖아요. 뭐 해프헤드가 이렇게 동작하는 건데 실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퀀텀 게이트로 덧셈 뺄셈 이런 것도 가능하다. 다른 것 말고 로테이션만 하는 게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지털 서킷을 살 수 있는 게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퀀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디지털 컴퓨터를 아주 빠른 속도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방식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디지털 컴퓨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컴퓨터 개발사를 보게 되면 처음에는 로직 게이트 상에서 이제 바꾸며 놓고 동작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하드와이드된 형태로 해서 어떤 영상을 처리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하드와이어를 그, 그 하드와이어 됐다는 건 컨트롤 시퀀스가 발생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요. 시퀀스에 따라서. 근데 이제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신호를 프로그램이 생성을 해서 그런 제어 신호를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해하는 컴퓨터는 그렇지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외부에서 조작하는 걸 갖다가 별도의 다른 디지털 컴퓨터가 조작하는 서킷을 써서 하면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 그 자체로는 그냥 정해진 상태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토어드 프로그램 방식의 어, 서비스는 프로그램은 그렇게 적합한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완벽한 대체가 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조금 자신감이 없긴 한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퀀텀 컴퓨팅을 하려면 이런 걸 사용해서 뭔가 연산을 하려고 하면 퀀텀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가? 어, 근데 퀀텀 컴퓨터 비싸기도 하고 몇 대 있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제대로 동작도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연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컴퓨터 역사에서 보게 되면 러블리스 에이다가 컴퓨터가 없는 상태에서 그 프로그램을 갖다 짜보는 걸 했잖아요. 그런 일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퀀텀 연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툴들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이 개발됐는데 대표적인 게 퀴스킷이에요. 여기 코드는 되게 단순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특정한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샘플링해서 확률적으로 타난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도 보게 되면 여기가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 10,000번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10,000번을 해갖고 0000이 나오는 거는 50% 부분, 0011이 나오는 것도 50% 부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수, 많은 수의 연산을, 동일한 연산을 해봐야 돼. 그렇게 선이 결과나.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 결과가
확실히 맞다는 보장도 없는 거지. 이거 확률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퀀텀 컴퓨터라는 게 늘 정확한 결과를 반드시 낸다는 없는 거죠. 음. 그러니 퀀텀 컴퓨팅을 하면 왜 좋냐는 생각을 해봐야 돼. 왜 빠를 수가 있는가? 그쵸? 근데 이제 보면 뭐가 되냐면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입력이 들어왔어요. 영영이라고 하는 상태가 있는 입력이 들어왔어요. 그럼 게이트를 통해서 게이트라는 게 연산하는 게이트 일련의 게이트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연산을 수행합니다. 특정한 목적 연산을 수행하도록 게이트를 갖다 구성을 한 거예요. 그걸 쫙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0인 상태가 0일과 1이 섞여 있는 상태로 막 나오게 되죠. 쭉쭉 가게 되잖아. 그러니까 연산의 결과는 뭐냐면 퀀텀이라는 게 가능한 모든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들에 대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입력이 들어갈 때는 이분하게 그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의 확률을 갖는 걸로 가지고 있어요. 모든 걸 다 고려해. 가면서 연산을 해. 연산을 하면서 그 확률들이 바뀌게 돼요. 그 바뀌는 확률은 뭐냐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그런 조합이 원하는 결과에 얼마나 부합되는지에 대한 확률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뭐가 되냐면 여러 가지 모든 조합에 대해서 뭘 다 해봐야 된다면 조합에 해당되는 것들을 퀀텀으로 표현하고 퀀텀으로 표현되어 있는 걸 갖다가 그 퀀텀 그 서킷에 이 게이트들이 모이는 게 서킷이죠. 집어넣게 되면 모든 가능한 조합에 대해서 후보들에 대해서 다 고려가 돼서 그게 답이 될 또는 목적 화함수에 부합되는 정도가 확률 분포로 표현돼서 내부적으로 표현되고 그게 샘플링 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튕겨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원래는 모든 가능한 저희들이 이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가능한 조합들로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답으로서 얼마나 부합되는 건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6빛이 있다면 2의 6승가리만큼의 조합들에 대해서 전부 검토해야 돼요. 근데 이제 검토를 하는데 여기서 몇 단계를 했어요? 하나, 둘, 셋, 네 단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2의 64승 곱하기 네 단계에 해당되는 연산을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검토하는 일을 퀀텀 컴퓨터의 서킷이 퀀텀 게이트가 한다면 동일한 상태, 모든 가능한 걸 갖다가 그 상태를 포함하고 있는 양자 그 퀀텀을 갖다가 퀀텀이래 큐빗을 주어서 연산을 하도록 하게 되면 가능한 녀석에 대한 확률 분포가 만들어져요. 다 모든 걸 다 검토한.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데 유감스럽게도 확률 분포를 볼 수가 없어요. 샘플링에서 봐야. 그러니까 여러 차례 신뢰도가 너무 높을 만큼 해야 되는데 2의 64승 곱하기 그러니까 2의 6승보다 훨씬 작은 수익을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양자 컴퓨터의 핵심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어떤 게 우리 이제 계산 이론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P 프로블럼이다, NP 프로블럼이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알고리즘에서 어드밴스 된 걸 갖다 들었으면 이제 들어봤을 텐데 그때 뭐라냐면 P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디터미스틱 컴퓨터에 의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폴리노미얼 타임이 걸린다면 그걸 P 프로그램이라 한다. 라고 이제 했고요. NP 프로그램은 non 디터미스틱 컴퓨터에 의해서 폴리노미얼 타임이 걸리는 그런 문제라고 해요. 이걸 이제 학부에서 배웠는데 지금 머리에 그냥 이해가 안 가. 그걸 갖다가 해석하는 게 매번 할 때마다 오라클이 있어서 오라클이랑 항상 맞는 이야기만 하는 점쟁이잖아요. 그렇죠? 점쟁이가 신이. 매 단계 옳은 답을 했을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해답을 얻어내는데 폴리노미얼 타임이 걸린다. 또는 어, 매 스텝마다 가능한 모든 조합의 컴퓨터를 계속 스포닝하는 프로세스를 스포닝하면서 만들어가면서 계산을 했을 때 답이 되는 걸 갖다가 찾는 녀석이 폴리노미얼 타임에 생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난디스터미스틱
그러니까 NP 프로블럼에 대한 데피니션에 해당되는 거하고 이 퀀텀 컴퓨팅에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 이제 유사성이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음, 그 말이 이제 이해가 되는 사람 되게 재밌게 들을 텐데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그렇다 이렇게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됐는데요. 음, 이제 그 기본 알고리즘 중에 이제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게 우리 시간 도메인에 있는 걸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 바꿔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 있는 걸 갖다가 표현할 때 일반적인 이제 그 실수 공간 안에서의 프리퀀시 도메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복소 공간에 가지고 가서 거기서 오소곤하는 베이시스를 가지고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죠. 거기 보게 되면 이제 그 복소지수 함수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리퀀시 성분을 뽑아내고 이제 프리퀀시로부터 주기적인 특성을 갖는 거. 여기 보면 주기량이 나오잖아요. 주기적인 특성을 갖는 걸 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퀀텀 큐빗이 표현됐을 때 거기도 적용. 그게 퀀텀 프리 트랜스폼이 적용 대상은 뭐냐면 상태가 n개 큐빗을 사용한다면 그러니까 n 큐빗짜리 그러니까 이진수가 n개가 들어가는 큐빗이라고 하게 되면 그 큐빗을 표현한 0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시퀀스를 구성하게 되지. 요걸 갖다가 마치 타임 공간에서 신호인 것처럼 어, 퀀텀 프리 트랜스폼에서는 거기에서의 주기적인 특성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그 상태들이 이진수로 표현되는데 그 앞에는 그 확률에 대한 그런 부분이 붙어 있잖아요. 매그니튜드에 해당되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냥 마치 프리 트랜스폼도 선형변환이에요. 선형변환이기 때문에 그냥 선형변환 하듯이 앞에 있는 상수배만 해주는 걸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해서 뭐 전개를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이제 단지 차이점이 원래 이제 디스크리트 프레 트랜스폼 할 때, 여기에 이제 익스포넨셜 마이너스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그냥 플러스예요. 뭐, 그래서 상관없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 처음 하던 사람이 그렇게 했대요. 역사적인 이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 하던 사람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고, 그래서, 퀀텀 프리 트랜스폼을 쓰게 되면 어떤 주기적인 특성, 더 중요하게는 어떤 이제 어, 그래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를 가지고 아이겐 벡터를 찾게 되거든요. 어떤 특성을 보기 위해서 변화를 했을 때 원래 신호의 뭐 상수배가 되는 그런 특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원래 어,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아이겐 벡터가 아이겐 밸류가 아이겐 벡터라는 거는 어떤 변화를 했을 때 어떤 오퍼레이터라는 용어를 갖다 번역을 쓰거든요. 행렬을 곱했을 때 원래 그 벡터하고 같은 방향 또는 반대 방향으로 유지가 되는 방향이 이리 가든 반대로 가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 행렬의 어떤 특성을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 이용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몇 배만큼 변하는가가 아이겐 벡터가 밸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고유가 되는 건데 얘를 이제 어, 그 큐비상에서 그 양자들이 이제 존재하는 양자 상태에서 보게 되면 그 녀석들이 위치해야 되는 게 어디 위치해야 되냐면 아까 그 후에 블록스피어의 묘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묘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회전하는 거예요. 회전하는. 예.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찾는 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서 그런 걸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찌됐든 변환 행렬로 보게 되면 프리 트랜스폼에서 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그쵸?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도 한 큐빗이 있을 때, 두 개 큐빗이 있을 때, 이렇게 다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할 수 있는 서킷이 있어. 그러니까 앞에 봤던 이제 그런 서킷을, 여기 해당되는 거는 이제 각각의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n 번째 자리에 큐빗의 0일에 해당되는 값이고, 그 다음에 0일에 해당돼서 여기 있는
퀀텀 게이트들을 적용한 다음에 여기서 순서를 한번 씩 바꿔주고 나면 그러면 그게 퀀텀 프리 트랜스포머 결과가 돼.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뭐냐면 이거 이런 게이트를 쓰게 되면 퀀텀 프리 트랜스폼을 할 수 있어요 하는. 음. 그런 게 만들어졌고 얘들을 잘 써서 뭐 하냐면 인버스도 가능해. 원래 프리 트랜스폼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거잖아요. 저 여기도 그냥 복소지수 함수 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돼 가능해. 뭐,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뭘 하냐면 여기서 이제 그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그러니까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이제 E2도 E 파이 I 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퀀텀에 해당되는 벡터가 있고요. 여기 이게 유니테리 오퍼레이터 모든 퀀텀 연산은 퀀텀 게이트 연산은 유니테리 오퍼레이터, 유니터리 매트릭스예요. 오퍼레이터는 매트릭스는 같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 베이시스를 갖다 이야기하거나 붙여니까 그냥 매트릭스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걸 했을 때 원래 퀀텀의 상태에서 요거 곱한 거다. 얘가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스피어 상에서 위에서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간다. 그 면에서 이렇게 미끄러 로테이션 하는 데 이게 얼마만큼 로테이션 됐는지를 찾는 거예요. 근데 요거 찾는 걸 여기서 자세히 하지 않겠지만 요런 게이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요 게이트의 출력을 거기 나오는 퀀텀 상태를 그대로 퀀텀 프리 트랜스폼 하는 거, 인버스 퀀텀 프리 트랜스폼 하는 걸로 하게 되면 이 세타 값을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것도 시퀀스로 볼 수가 있네. 여기다가 프리 트랜스폼 해봐야지. 복소함 쓰니까 이렇게 하는 성질이 있어야겠네. 뭐 요걸 했고 그다음에 뭐랬냐면 이거 페이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 각도를 얼마만큼 이렇게 그 회전을 시켰는지가 중요하니까 요거 하려면 요렇게 게이트를 구성한 다음에 여기다가 인버스 프리 트랜스폼 하는 걸 갖다 딱 붙이게 되면 게이트를 붙이게 되면 요게 나오네. 이게 된 거야. 그러니까 퀀텀 게이트를 가지고 프리 트랜스폼도 하고 거기에서 이제 회전을 갖다 얼마 시켰는지에 대한 정보도 꺼낼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제 잘 사용해 보면 다른 일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 되게 이런 것들이 그냥 되게 중요한 지금 연산들이 뭘 할 수 있는지 이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다음에 해봤던 게 뭐냐면 HHL 알고리즘이 있는데 이거는 이 사람 이름이 헤로, 해시딘, 뭐 로이드 이렇게 세 사람에서 한 건 HHL 알고리즘을 하는데 얘는 뭐냐면 우리가 선형 방정식이 있을 때 AX 이퀄 B라는 선형 방정식이 있을 때 여기서 X를 구하는 거. 이게 전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요걸 갖다가 퀀텀 서킷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뭐 이제 B라는 게 원래 그냥 저걸로 돼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퀀텀 스테이트로 바꾸고요.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 한 서킷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보다가 하게 되면. 입력을 잘 집어넣게 되면. 아이겐 밸류가 나오는데 아이겐 밸류의 역수를 가지고 로테이션을 잘 시켜주게 되면 역수에 대응한 걸 로테이션을 시키게 되면 뭐가 되냐면 A 인버스를 여기 B에다 곱해준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여기서 결과 나오는데 그냥 QP를 리버스 한다는 거는 그냥 상태를 갖다 원래 상태를 바꿔주는 걸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원래 지금 B에 해당되는 곳에 있는 정보가 솔루션에 해당되는 정보가 되는 뭐 이제 뭐 이렇게 하는데 몇 가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중요한 개념이 이제 그 허미션 매트릭스하고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는 개념이 있어요. 해밀토니안 매트릭스에도 상관없어요. 허미션이라는 건 복수 행렬 중에 트랜스포즈 한 거하고 컨주게이트 트랜스포즈 한 거하고 원래 행렬하고 똑같으면 그걸 갖다가 허미션이라고 해요. 허미션은 다이고널라이저블 해요. 그 녀석의 아이겐 벡터들을 갖다가 양쪽에다 딱 곱해주게 되면 그게 대각 행렬이 돼버려요. 다이고널라이저블 하고 이 녀석들의 특징을 뭐냐면 아이겐 밸류 항상 실수가 나오게 돼. 음.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관측을 하게 되면 관측된 결과는 복소수가 나오면 안 돼. 관측이 안 돼. 실수가 돼야 되는데 그 성질을 잘 만족하고요. 복소 지수함수에 요 행렬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얘가 유니터리 매트릭스예요. 유니터리 매트릭스가 되면 뭐가 돼? 이건 퀀텀 게이트에 해당된다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퀀텀의 상태는 뭐에 항상 어떻게 돼야 된다고 했냐면 블록스피어 상에 있는 걸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최적화 문제도 막 풀거든요. 최적화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최적화 문제를 풀 때 상태들이 복소 공간 안에 그 복소 공간 안에 움직이도록 해요. 퀀텀 스피어, 퀀텀 QBC, 그러니까 QBC 존재할 수 있는 공간에 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녀석은 어떤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되냐면 커미션에 해당되는 걸로 구성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되게 좋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고 어찌됐든 이 성질을 잘 이용을 하게 되면 어, 어떤 이제 그 허미션 매트릭스가 있을 때 있었는 이 녀석의 역행렬은 이런 성질을 만족한다는 게 그냥 이게 증명이 돼요. 유도가 돼요. 그래서 이 성질을 요거에 따라서 요렇게 되도록 이제 그 로테이션을 이제 시켜버려요. 로테이션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좌우지간 그렇게 돼서 로테이션 시키는 게 익스포넨셜이 쫙 들어가는 걸로 하면 되기 때문에 커미션의 인버스를 갖다가 그러니까 커미션의 아이겐밸류의 인버스를 곱하는 녀석을 로테이션 연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로테이션 연산하는 거에서 요 해당되는 걸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 할 때는 그 앞에서 봤던 퀀텀 페이지 에스티메이션 프로블럼이 돼서 그 프로블럼 푸는 걸로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니어 시스템의 해를 구하는 걸 이걸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게 가능해지냐면 많은 문제에서 많은 문제에서 이와 같이 어, 리니어 시스템의 해를 그러니까 선형 방정식의 해를 구해야 되는 문제라면 이러한 퀀텀 알고리즘을 또는 이 퀀텀 알고리즘에 해당되는 퀀텀 서킷을 구현하는 퀀텀 컴퓨터에다가 넣게 되면 무지무지 빨리 해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어떻게 하면 이 HHL 알고리즘을 도입을 해볼까 하는 걸 해서 이 동네에서 너무나 많이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지나가도록 합시다. 이거는 이제 게이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퀀텀 컴퓨터 공부할 때 이제 필요한 개념 중에 웨이브 펑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퀀텀의 상태가 시간에 따라서 바뀐다고 역학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물리적인 공간 안에서는 위치에 대한 정보하고 그 시간에 따라서 퀀텀 그 양자의 상태가 이제 바뀌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t는 특정 시점이잖아요. 시점에서의 모든 가능한 상태들에 대한 확률 값의 합은 1이다라는 성질을 만족하고 그다음에 요걸 갖다가 이제 특성을 표현해 놓은 식이 소위 슐레딩거 이퀘이션입니다. 그러니까 psi of xt라는 건 어떤 위치에 어떤 상태에서 시점 t에서의 이 상태라는 것은 원래 녀석의 이게 변해가잖아요. 이게 지금 미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리베티브 오퍼레이터라는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거는 원래 상태에 대해서 여기가 허미션 매트릭스, 허미션 매트릭스의 특성을 곱해진 것만큼 변합니다. 요것에 이제 해를 구하게 되면 익스포넨셜의 지수함수가 됩니다. 복소지수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면 어, 양자의 특성을 갖는 녀석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복소 평면상의 면에 있는 그 원더 서피스, 원더 스피어, 거기 면에서의 움직이는 게 된다는 게 돼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에서 어떤 연산이 된다면 그 녀석의 이제 특성은 이제 슐레딩거 이퀘이션의 특성을 이제 만족해야 되는 건데 실제로 쓸 때는 x가 없는 걸 갖다 양자 컴퓨팅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앱스트랙트 슐레딩거 이퀘이션을 하고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팅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이론을 전개할 때 쓸 때는 요걸 씁니다. 그렇지만 물리학에서 위치와 상태가 있을 때는 포지션 스페이스 슐레딩거 이퀘이션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H에 해당되는 녀석이 물리학에서는 여기 정의하는 게 여기 앞에 있는 식처럼 해서 정의가 돼요. 뭐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뭐 에너지에 대해서 뭐 이런 위치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정의되는 걸 하는데 음, 그래서 정의되는 건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모델링을 할 때는 그냥 얘가 퍼미션 매트릭스입니다. 그 우리는 컴퓨팅에서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를 만들기 위한 그런 그 사이언티스트나 엔지니어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이 그대로 재현되도록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양자 컴퓨터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그러한 메커니즘이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하는 게 관심 있잖아요. 원래 그냥 그 엔지니어링에서 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음. 우리가 디지털 컴퓨터를 쓰지만 디지털 컴퓨터의 동작은 양자적인 동작이잖아요. 전자가 움직이잖아요. 심지어는 디지털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구성하는 게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메모리에서 정보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모르면서 잘못 쓰잖아요. 그렇죠? 양자 컴퓨터가 있다고 치면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나 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런 메커니즘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관심이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양자 메커니즘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정의를 한다면 이런 성질을 가져야 돼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양자의 특성이 반영돼서 뭐가 되도록 하려면 동작에 대한 거는 퍼미션 매트릭스의 특성을 갖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제 문제들을 풉니다. 이 정도를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양자 시스템의 특성을 보게 되면 모든 아웃컴은 실수가 돼야 되는데 그 커미션이 돼야 되는 거고 리버서블 하고요. 확률적인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성질을 만족하는 걸 해밀토니언 오퍼레이터라고 양자역학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양자 해밀토니언 오퍼레이터인 녀석은 커미션 매트릭스의 특성을 가져요. 그래서 반대라는 커미션 매트릭스는 수학에서 말하는 거고 해밀토니안은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해가 되지만 허무관계, 허무관.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제 그 해밀토니안 시뮬레이션이라는 거는 실제로 양자 세상에서 뭐 이제 원자나 이런 것들이 케미컬들이 인터랙션 하는 게 양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 할 때는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퍼미션 매트릭스에 잘 모델링해서 집어넣어 갖고 동작을 하도록 해서 결과를 뽑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를 해밀토니언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용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컴퓨팅 관점에서 보게 되면 제가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들을 못 하시겠지만 양자 컴퓨팅은 계산을 빨리 하게 하고 계산이 안 되는 걸 계산하게 하고 아까 전에 패러렐하게 추적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산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계산 이론에서 보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의 종류가 있어요. 복잡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문제, 그걸 갖다가 뭐라고 unsolvable problem이라 하나? 그런 문제는 양자 컴퓨터 사용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디지털 컴퓨터의 방식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는 계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계산할 수 있는 문제 중에 양자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면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P 프로블럼하고 NP 프로블럼하고 같은지 아닌지도 그냥 증명은 안 됐어요. P가 NP에 속할 거라고 생각들은 다 가정하지만 어, 근데 그런 문제들 NP 하드에 해당되는 문제들을 풀 수 있어. 풀 수 있는 것도 있어. 풀 수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고 포뮬레이션하고 보여주게 되면 논문이 됩니다. 언젠가 someday, maybe in 5 days, 5 years.
양자 컴퓨터 만들면 쓸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양자 컴퓨터 이제 한 10분, 13분 정도 내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슬라이드가 많아요. 양자 컴퓨팅의 모델도 있고요. 양자 컴퓨터를 실제 구현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킷, 게이트 레벨에서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게이트 레벨에서 아까 양자들이 큐빗이 만들어지고 쫙 가면서 서킷을 설계하면 결과 나오도록 하는 모델을 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메저롤 베이스 퀀텀 컴퓨팅에서 일단 상태를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관측을 해가는 걸 통해서 관측의 시퀀스를 통해서 결과를 찾아가는 실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관측을 하면 깨진다고 그랬는데 안 깨지게 하는 메커니즘인가 그런 방법도 있다 하고요. 그다음에 에디에베틱 퀀텀 컴퓨팅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뭐냐면 퀀텀 어닐링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실제 퀀텀 시스템에서의 동작 특성을 보고 거기서 보게 되면 뭐냐면 에너지를 이제 그 웨이브 펑션에서 보게 되면 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에너지가 그 물리적인 시스템은 에너지가 작아지는 상태로 수렴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물리적인 시스템의 특징이. 그러면 거기 확률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퀀텀 시스템이 동작을 할 때 실제 우리가 모델링하고 싶은 그 시스템의 비헤이비어를 모델링을 하고 그 녀석의 그 모델링된 상태에서 그 다이나믹스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 될 때 상태들이 수렴을 하게 될 텐데 수렴된 상태를 찾아내므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어프로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에이디에베틱 퀀텀 컴퓨팅입니다. 이걸 실제 컨티뉴스한 도메인에서 해보려고 하는 게 이제 퀀텀 어닐링이라고 하고요. 어닐링이라는 거는 분범질이라는 거죠.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처럼 좀 그런 개념으로 어닐링이라는 걸 쓰는 것 같습니다. 음, 그게 이제 퀀텀 어닐링에 대한 거고, 토로지컬 퀀텀 컴퓨팅이라는 방식도 있다고 써놓긴 했는데, 시간도 없고, 이해를 다 못했어요. 그거는 관심사가 가는 게 아니어서. 근데 여러 가지 형태로 구현을 했는데, 구현이 쉽지가 않다. 왜 그런가? 코헤런스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 상태 유지가 잘 안 돼요. 얘가 얽힌 인텐글이 돼야 되는데 해당되는 거하고만 인텐글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얘가 아유 줏대가 없어요. 로열티가 없어갖고 아무거나 하고 인텐글이 잘 됩니다. 특히 외부적인 환경하고 그래서 상태를 만들어놔도 잘 깨집니다. 깨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주에서 오는 우주선도 있고 뭐 그냥 옆에 빛이 들어와도 깨지고 뭐가 좌우지가 얘가 초민감한 녀석이기 때문에 이 초민감한 녀석을 잘 간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근데 그 상태 유지가 돼야지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그 에러가 생기면 에러 고쳐줘요. 이걸 퀀텀 에러 커렉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나온 기술로는 거의 완벽하게 퀀텀의 상태를 유지하려면 100개에서 1000개의 실제 퀀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한 1000 퀀텀 정도 되면 실제 의미 있는 계산을 할 수 있는가 봐요. 논리적으로. 그러면 100만 개의 이게가 있어야 돼요. 아까 처음 그림에 보면 뭐 이렇게 초, 조원에 냉동돼 있는데 전선들이 막 있잖아요. 100만 개를 서로 연결하려면 얼마나 커야 될까요? 그 지구만 해질려야 되나? 근데 방식이 이제 다른 방식들, 이제 반도체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 이제 달라질 거라 하고 또 그런 방식을 쓰게 되면 그런 얽힘이 주변에서만 되고요. 또 멀리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방식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식을 그런 조건 하에서 연산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는 컴퓨터 컴퓨팅을 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겠죠. 실제로는 구현된 형태가 많고요. 그 말씀 큐램이라는 걸 해서 이게 실제 상태를 퀀텀 프레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상태로 만들어지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 부분이 익스포넨셜하게 시간이 걸릴 수 있대. 그러면 익스포넨셜한 걸게 걸리는 걸 갖다가 퀀텀 서킷을 쓰면 폴리노미얼 타임이 나오는데 그걸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익스포넨셜 타임을 쓰게 돼버리면 뭐 그게 그거죠. 그렇죠. 실제로 개발된 것들이 알고리즘이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퀀텀 에러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폴트 톨러런트 한 걸 하려면 아직 없네. 그렇잖아요. 이게 폴트 톨러런트 퀀텀 컴퓨팅을 하는 게 쉽지는 않다. 알고리즘 개발한 사람은 그 상태에서 하는 거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노이즈가 항상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퀀텀 컴퓨팅을 하려고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니스크라고 해요. 노이즈 인터미디어트 스케일 퀀텀 컴퓨팅. 그래서 컴퓨팅 때문에 여기서 하는데 이제 뭐 50개에서 1000개 아직 1000개는 제대로 안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상태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스크라고 하는데 어떤 데서는 니어텀 퀀텀 컴퓨팅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니어텀 퀀텀 디바이스라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동작을 씁니다. 뭐 국어라는 녀석은 시작을 할 때 원래는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에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하게 되면 확률이 유니폼하지 않아. 실제 그 니스크 컴퓨터에서 쓰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잘 나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연구들을 하고 있죠. 폴트 톨러런트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에러가 있으면 한 큐빗 있을 때 한 큐빗에 대해서 이게 뒤집혔는지 안 뒤집혔는지 확인하려면 세 큐빗을 쓰면 가능하다는 것도 이제 있고요. 2D 상에서 이걸 물리적으로 이제 격자 모형으로 해서 어디가 오류겠네, 그럼 뭐가 틀렸겠네 이런 것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은 수준이 낮은 수준이다. IBM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어, 딥러닝을 해야 되는데,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을 해야 되는데,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퀀텀일 수도 있고요. 디지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디지털로 동작할 수도 있고, 퀀텀으로 동작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많은 알고리즘들이, 어, 퀀텀 알고리즘이나 퀀텀 머신러닝 하는 걸 보게 되면, 뭐 딥러닝 포함해서 하이브리드예요. 일부는 디지털 컴퓨터에서 하고, 일부는 퀀텀에서. 계산이 많은 부분은 퀀텀에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디지털에, 일반 컴퓨터에서 하는 형태로 알고리즘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쇼라고 하는 알고리즘은 맨날 RSA 알고리즘 깨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쇼 알고리즘이에요. 정수의 인수분해하는 거거든요. 인수분해할 때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정수의 인수분해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인수분해하는 알고리즘 중에 뭘 하냐면 그 피리어디시티,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이게 모듈로 펑션에서 나누기라고 나머지가 몇 번 같은 걸 곱하게 되면 지수순하게 되면 같은 값이 나오지.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여기 시간이 많아요. 요 시간 걸리는 부분을 뭐로 해결하냐면 프리 트랜스폼 한 거예요. 그 부분을. 그러니까 프리 트랜스폼에서 그거 계산하는데 요거 빨리 계산해버려. 요거 이제 그 94년에 나왔죠. 그러니까 94년부터 깨질 수 있었다는 이제 걱정을 하고 지금까지 온 건데, 근데 이제 안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는 안 합니다. 알파고가 나올 때서 그냥 그게 안 될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소위 정통적으로 그냥 AI를 했던 사람들 됐다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굳이나 변명을 하자면. 근데 그 이후에 딥러닝이 또는 LLM이 지금 해내고 있는 일을 보게 되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있죠. 어, 언젠가 썸데이 퀀텀 컴퓨터가 잘하는 게 나와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 이런 일이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서킷을 통해서 해버릴 수가 있고. 그루버 알고리즘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루버는 뭐냐면 해당되는 걸 빨리 찾는 거야. 야, 이거 그냥 어떻게 찾지? 근데 이제 뭐가 해당되는 걸 아는 것 중에 매칭되는 걸 찾는데 다 해봐야 되잖아. 이거 되게 어렵잖아요. 다 해봐야 되니까.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퀀텀 서킷으로 내가 요구하는 걸 갖다가 얘가 맞는 건지 안 맞는지 해당되는 그러한 서킷만 구성을 해갖고 그걸 갖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몇 스텝 거치게 되면 비트가 연결하면 루트 2n만큼의 반복을 하게 되면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퀀텀 게이트로 해당되는 녀석이 맞냐 안 맞냐에 대한 걸 갖다가 만들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페이지를 넣고 처음에는 유니폼하게 똑같은 확률 분포였는데 여기 맞아? 요 녀석이 맞았네. 그러면 찾아갖고 페이지를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페이지가 마이너스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다루기 귀찮으니까
요거에 맞춰서 전체 평균도 조정하고 그 다음에 그거 두 배만큼씩 올리는 거예요. 요 과정을 여러 번 반응을 하게 되면 반복을 하게 되면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슈어나 그루버 알고리즘 같은 게 사실은 이런 기법이 암호학에서 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암호를 이제 피해는데 근거할 때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RSA는 특히나 그렇고 맨날 그래서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양자내상암,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피에서 퀀텀을 이용해서 양자한다는 소리가 아니라 얘는 지금 보면 정수에 대한 인수분해 문제가 아닌 방식으로 문제를 갖다가 암호를 갖다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그걸 이제 PQC라고. 며칠 전에 여기 이제 1층에 보니까 PQC라고 뭐 써진 게 있어요. 경진대를 하는. 처음 보는 글자에서 한참을 봤어요. 근데 이제 PQC가 이 약자는. 그 다음에 실제로 양자역학에 광자를 사용해서 키 분배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게 84년에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BB84라는 건 이름이 BB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자를 갖다 보낸 거예요. 되게 그냥 아이디어는 단순한데 광자를 보내는데 이게 슬릿을 만드는 거예요. 비스통과에서 프리즘 같은 걸 만들어 놓고 보낼 때마다 이리 보낼지 저리 일단 아무거나 딱 만들어서 예를 들면 영의를 갖다 딱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낼 때 자기가 마음대로 그냥 슬릿 하나 정한 다음에 보내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은 자기도 막 아무거나 이렇게 그냥 그 어, 뭐지 아무거나 그 슬릿을 갖다가 그 평광판을 써갖고 받아들여요. 그 평광판에 따라서 위로 갔는지 아래 통과했다면 그걸 보고 이제 확인해야 되겠어. 근데 이거는 이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둘이서 뭘 하냐면 야 나 이거 할 때 이 평광판 썼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요. 그러면 이제 해킹하는 녀석도 볼 수는 있어 이거.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아 저 사람이 이거 보낼 때 뭐 썼구나 이걸 갖다가 알잖아요. 상대방 거를. 그러면 내가 받은 게 뭔지, 내가 상대방이 보낼 때 이렇게 보냈다는 걸 했어요. 근데 내가 받을 때 이렇게 들어온 걸 했으면 안 들어왔겠죠. 들어와서 잘못된 게 들어왔겠지.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이 보낼 때 쓴 거하고 내가 받을 때 썼던 게 일치하는 게 뭔지 둘이 서로 보는 거예요. 일치하는 것만 가지고 그걸 아무 그 비밀키로 쓰는 방식. 근데 왜 이게 가능한지 남들 볼 수 있는데 양자역학에 보면 그 양자라는 거는 빗으로 하든 뭐든 간에 복사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봐버리잖아요? 그럼 이미 깨져버린 거예요. 그 깨져버렸기 때문에 걔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양자역학의 특성을 사용해서 키 분배하는 게 84년에 이미 이뤘고 랜덤 넘버 만드는데도 끝내야 되는데 실제로 수도 랜덤을 쓰면 이런데 실제 양자 현상이 일어난 데서 그런 정보를 뽑아갖고 랜덤 넘버를 쓰게 되면 훨씬 더 스무드하게 진짜 랜덤하게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계산이 아니라 양자 현상을 그냥 쓰게 되면 랜덤 넘버를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고 싶었던 건데요.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인데 K-민즈 알고리즘 유명하잖아요. 여기서 필요한 게 거리 계산해야 되는데 거리 계산할 때 이렇게 써요. 거리를 계산할 때. 근데 여기에 지금 롬이나 내적 계산하는 걸 텀텀으로 그냥 텀텀 컴퓨팅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빨리 하게 되면 여기 부분만 빨리 해서 하겠다는 게 퀀텀 K민즈고요. SVM에서 보게 되면 SVM은 커널 사용해서 디스턴 바운드를 갖다 이제 결정해야 되잖아요. 커널 계산을 하는데 이렇게 커널 계산의 어떤 것들은 뭐 이런 서킷을 쓰게 되면 계산 빨리 할 수가 있어요. 다른 거는 원래 컴퓨터에서 하고 요 계산할 때만 저기다 그냥 양자 컴퓨터에서 맡겨서 하겠다. 좀 유치한 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 그렇지? 어려운 것만 가서 맡기겠다.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널리시스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자기이잘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익스포넨셜 함수에 대해서 그 페이지를 찾는 게 나오네? 그 문제가 돼버린 거. 그러니까, 퀀텀 페이지 에스티메이션 하는 거 그냥 알고리즘 나왔었잖아요. 요거 하는데 이렇게 변환한 다음에
여기다 붙이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환경의 이 녀석은.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잖아요. 웨이트 값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에 알고리즘 큰거 세 개를 봤는데 걔들은 이제 정해진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고정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학습을 할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아까 전에 그 하이브리드를 하는 건 물론 그 파라미터 학습을 하고요. 그 아, 네, 걔들 학습이 없었구나. 학습이 있네. 파라미터 조정을 하게 되지. 저기 그 모델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 웨이트 값들 있잖아. 회귀 모델도 마찬가지. 웨이트 값 조정해야 되지. 그거 어떻게 하는가? 해야 되는데 계산을 결국 해야 되는 거고 계산하려면 결국은 이제 그 블락스피어라는 면상에서 거기 그 표면상에 움직여야 되잖아요. 결국 로테이션 연산을 하는 거예요. 그 로테이션 각도를 갖다 조정하는 걸 갖다 결정을 하는 게 결국은 학습이 되는. 그렇게 하기. 그래서 퀀텀 서킷에 베리에이션 퀀텀 서킷 또는 파라미터라이즈 퀀텀 서킷이라고 하는데 퀀텀 게이트 안에 이제 파라미터가 있는. 그 파라미터에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하이브리드 컴퓨터를 써야 돼. 하이브리드 방식을 써야 돼. 그러니까 퀀텀 컴퓨터 자체가 학습을 못해. 학습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로스 펑션이 있어야 되잖아요.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있어야 되죠. 그레디언트를 뒤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퀀텀에서는 안 돼. 퀀텀 컴퓨터는 저장을 못해요. 또. 상태가 계속 바뀌어간다고 그랬잖아. 저장하는 메모리가 없어요. 쉽게 에러백 프로파게이션을 사용한다면 에러백 프로파게이션에서는 이전에 갈 때 그냥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다시 계산한다지 그쵸? 근데 값을 저장하고 가져오고 뭐 하고 하는 게 안 돼.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정보를 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그에 대한 정보는 기존의 클래시컬한 되게 줄인 것 같은데 컨벤셔널한 컴퓨터에 해야 돼. 그게 이제 어, 퀀텀 머신러닝의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가 처리가 되면 인베딩을 해야 돼. 퀀텀 상태를 바꿔줘야 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게 쉬운 건 아니다. 그다음에 계산해야 되는데 뭘 바꿔줘야 되냐면 로테이션 하는 걸 각도, 페이지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라 페이지를 갖다가 바꾸는 거예요. 페이지를 어디로 어떻게 바꿔야 되지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각도가 아니라 이 페이지 2파이만큼 갔을 때, 덜 갔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코스트 펑션을 찾고 그걸 가지고 어, 웨이트 값들을 갖다 업데이트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페이지 값들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베리에이션 퀀텀 아이겐솔브라는 건 아이겐벡터를 찾는데 얘를 갖다가 이제 그 계속 이제 슐레딩거 이퀘이션에 H에 해당된 게 허미션 매트릭스가 되고 이 녀석은 퀀텀의 그 양자들에 대한 파동 방정식에 대한 식에 대한 성질을 만족해야지 서피스 상에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요걸 갖다가 잘 만들어 놓게 되면 결국은 이런 걸 좀 찾을 수 있고 뭐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있고 뭐 QAOA라는 것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비슷해요. 그런 것도 있고요. 퀀텀 어닐링 이야기 했는데 얘는 그런 이제 어, 화동 방정식의 H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 모델링을 하게 되면 실제적인 퀀텀 다이내믹스에서의 현상에서의 어, 시뮬레이션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딥러닝 해야 되는데 딥러닝은 아까 전에 했던 이제 베리에이션 퀀텀 서킷을 사용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뉴런의 퍼셉트론에 해당되는 웨이티드 썸 하는 거 비슷한 거, 그거에 대한 변형이 날 수 있는 컨볼루션 하는 거, 맥스 풀링 같은 풀링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도 아까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백프로파게이션을 직접 못한다 그랬지. 하이드버드 방식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 뭐 시도를 해봤고, 뭐 퀀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도 뭐 시도를 해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오토 인코더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없는 상황이었어. 실행을 어떻게 해? 시뮬레이터에서 하는 거지. 시뮬레이터에서 할 때는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퀀텀 큐빗의 그 비트 수가 많아지게 되면 못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고 있는 그런 어, 상황이지. 그, 그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양자 컴퓨팅 회사에 관심이 많죠. 올해는 이제 스타이 퀀텀이라는 데서 뭐 대단한 걸 했다고 뭐 했는데 또 반응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국의 어떤 그 스타트업이 또 5년 내에 된다고 또 장담한 게 기사에 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술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그 브렉스루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 재부자는 아니고 양자역학을 좀 이야기를 했고 핵심적으로 어, 퀀텀 컴퓨팅이 뭐 하는 건지에 대한 이야기 좀 했고요.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퀀텀 머신러닝하고 딥러닝을 이야기 많이 못했는데 오늘 이제 스카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기대도 하지 않고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출발하는 데서는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